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은 설이 좀 일찍 있어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 됐네요. 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래도 네. 물론 이제 주관적이겠지만은 약간의 제가 그 광주 분들의 민심의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 귀성 인사를 갔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성정역에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 홍보물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세배도 드리고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럼 그 전에는 꼭 어땠냐면은 제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네.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 다 받아서 들고 가셨습니까? 그 탁에서 물론 제가 착각은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30%가 넘었다 이런 조사가 간혹 발표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그 아직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은 그래도 새해 기분이 좋으셨겠군요. 네네. 근데 민심 이야기도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설은 처음이다라고 경제로 봤을 그래요. 때는 뭐 3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드셨대요. 저도 이번 명절 기간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가에 있는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인사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블랙야크 매장을 운영하시는 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악 네. 등산용품 매장을 운영하시고 네. 뭐 기성복 매장을 운영하시는 선배가 계셨는데 그 선배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팍 꺼진 상태보다도 한 30-40%가 사실은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 이 연말까지 넘어가고 새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회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사실은 좀 답답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지금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도 떨어진 상태고 앞으로 경기 전망도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아버리고 또 연말 또 뭐 계엄령이나 그다음에 또 항공기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그리고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보내는 것들이 이 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한 정도의 좀 답답함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에 뭐 뭔가 큰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오늘 뭐 민생을 협력해야 되고 추경을 해야 되고 뭔가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설 민심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대책들을 내놨는데 뭐 지도부도 저랑 비슷하게 지역을 계속 다 도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듣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예.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오늘 추경 얘기도 여야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거는 분명하게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민초들의 생각과 최고의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정책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또 마침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 25만 원 지원금 주는 걸 고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민생 관련된 추경 예산에 대한 지금 합의가 지금 신속하다는 데는 여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뭐 이제 오늘 권영세 대표도 그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신 대로 여야의 그런 어떤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서 그게 빨리 집행되는 그런 기조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지금 민심의 바람이에요. 예, 네. 언뜻 보면은 여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야가 아마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민심. 그래서 첫 그렇죠. 키워드가 이제 민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나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 이제 추경 쪽으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세계 유수 그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자체가 올해 한 1.7%에서 1.4%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 더 떨어지는 거로. 그래서 2년 연속 미국보다도 성장이 더딘 나라처럼 이제 돼버렸고, 연말에 그 뭐 포브스 이런 잡지에서 그 GDP 파괴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이 계속 꺼져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1.4라면 엄청 낮은 숫자예요. 엄청 낮은 숫자예요. 거의 뭐 저성장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제로 성장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뭔가 급변을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 진작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물론 지금 뭐 반도체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성장률을 발목 잡고 있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산업 자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완화주다 보니까 세수 결손도 엄청나고, 그래서 지금 재정적 여력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꺼져버리면 앞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세수 결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민주당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수장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 꺼져버리고 있는 성장 동력을 어떻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다시 끌어올릴 거냐.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대외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된 목소리로 이 국면에서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거리 상황과 과도기적 상황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기 설 때 그 다 눈여겨 보셨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충격이 사실은 지금 어떤 개헌 국민보다도 그 엔비디아 주가가 16%나 뭐 700조가 넘는다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거든요. 우리 거의 그걸 능가하는 액수인데, 이게 바꿔진 그 대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신속하게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아울러서 미래의 성장 동력에 관한, 이것에 관한 대대적인 어떤 그 정부 차원의 그 투자가 필요한 그런 대목의 핵심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 경종을 울리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탄핵은 탄핵이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로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국민적 합의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장난이 오늘 좀 되게 사실 짜증났어요. 흥묘백묘론, 이게 고양이가 쥐만 잡으면 되지, 어떤 실용적인 수단을 써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의 민복을 좀 증진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 했더니 저 봐라, 또 중국 쪽에 또 흉내 내면서 공산주의자적 흉내 낸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 대의에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예산 문제와 법안 문제를 풀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늘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세 가지 뭐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송전망 특별법, 우리 또 호남으로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고준위 방패장 처리 시설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반도체 특별법 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저는 봅니다. 여기다가 이념을 뭐 갖다가 양념을 넣는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에서 논의 한번 해보자고 하면 그거를 뭐 딴죽거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시 정치적으로 대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논의에, 그럼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싶은 것도 테이블에 올리고, 민주당도 논의하고 싶은 것도 테이블에 올려서 그것들이 2월 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국민들이 이번 설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자꾸 하나하나 딴지 걸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합의 지점들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추경을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찬성한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모여서 논의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의제를 던지고 하나하나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국민들에게 좀 저희가 부응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딴지를 거는 걸까요? 근데 국민들은 사실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이미 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제 얘기가 또 이렇게 꼬리 잡는
그 식의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언행이 워낙 불일치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게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건 꼭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굳이 이제 그 여기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짚으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통 크게 제 의견은 좀 일단은 민생은 좀 살려봤으면 그런 좋겠다. 부분들보다 예, 이렇게 하나로 의견 일치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29일이었죠. 윤상현 의원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인사 간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갔습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 측면도 분명히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 당협위원장이 120명인데 80여 명 정도가 네. 지난번에 그 관저를 지키겠다 할 때도 나갔었고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면회는 안 됐어요. 그 휴일이어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위원장님은 안 가셨죠? 저는 이제 그것에 좀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대략 이거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원외 당협위원장이 120명인데 80명은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입장하고 이번에 이제 설세배를 한 분이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의 차이는 뭐 몇 차례 여기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밝혔습니다만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워낙 중차대한 그런 큰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예. 저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설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4명만 접견이 가능하고 네. 나머지 이제 80명들은 뭐 편지에다 의견을 썼어요. 모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 뭐 이게 정치적 셈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친윤 적자를 자처했지만 지난번 그 경선에서 사실은 떨어지게 되고 그 뒤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들을 좀 과감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잣밥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그려질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인 이합집산 과정에 뭔가 지분을 챙기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선명성 경쟁을 그런 쪽으로 좀 보이시는 것 같고 지역위원장들도 뭐 지금 앞으로 뭐 총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쓰나미적 상황이 사실은 되게 두렵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진영에 갇혀야 된다. 진영에 어떤 소속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들이 저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탄핵이 인용되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심을 만들 거냐.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윤상현 의원의 이런 흐름들은 그런 정치적인 세법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그런 좀 더 지켜봐 한번 보시죠. 어차피 이게 국민적인 지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극우 세력들 일부의 주장만을 계속 이렇게 읊조렸을 때 극우 세력을 넘어서는 중도까지 확장되는 수도권과 중도 세력까지 확장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좀 지켜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그냥 지금 평가는 좀 유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동조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그 정도 비율이라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꽤 많은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뭐 심지어 윤 대통령이 어떤 기관에서 뭐 50% 지지까지 넘었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이제 것 같습니다. 저기 네.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게 핵심은 뭐냐면 추이하고 기세거든요. 이쪽에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번에 어떤 새로운 현상도 제법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이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진짜로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그냥 애들이 극우화됐다,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저는 큰 코 다칠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뭐냐면은 일정한 정도 이러한 여론조사가 뒷받침되니까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편승해가지고 이런 어떤 뭐랄까 윤상현 의원 같은 강경파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일시적으로 형성돼 있는 거다. 그러나 예,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그 예측과 판단이지만은 이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면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저는 이렇게 도래할 거다. 그거 절대는 정말로 국민들은 이제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양 극단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법상 적극적인 투표의사청이 먼저 응답을 해버리면 그러면 좀 소극적이거나 지금 당장 의사표현을 하기 싫어라고 하는 중도층들이 사실은 표집에서 좀 멀어지게 되고 보수층도 결집하고 또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오는 족족이 다 받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투표는 보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응답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시 효과를 국민의힘이 이거를 그냥 좋다 하고 막 저렇게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게 될 건데 이제 민주당도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숫자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이 중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을 민주당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1614만 표를 얻고도 대선에서 실패했는데 27만 표 차이 났거든요. 다시 1614만 표 플러스해서 14만 표를 어떻게 다시 끌고 올 것이냐. 이게 승리의 셈법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1614만 명이 단결을 하고 다시 중도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던 분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저분들을 다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더 성장을 높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인가를 저는 고민하는 것이지 이 숫자 노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고견도 듣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네. 4개월 만에 다시 또 방문을 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합을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 당내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의견을 표출한 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라.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아까 1614만 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포함했던 그 1614만 표에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했던 분도 있고 싫어했던 분도 있어요. 다만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된다라고 크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를 찍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 표들을 다시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내 250만 당원과 17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없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죠. 그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일 수 있게끔 용광로로 녹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지금 이제 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숙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조언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니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사람들을 필요로 하면 갖다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당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대목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고 오늘 그렇게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 호응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오히려 주목했던 건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정치적 이벤트성 어떤 쇼라고 생각이 들고 현 시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사실은 그 전날 이른바 이제 그 친문 적자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김경수 전 의원이 사실은 상당히 센 발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당화되어 있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완전히 어떤 그 치욕적인 어떤 수모를 겪고 당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사과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핵심 문제가 이거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걸 가능했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최대한 중도 확장을 하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까지도 이제 저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상당히 김경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발언은 좀 센 거다.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흥미진진한 하나의 눈여겨봐야 대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을 네. 준비한다면 이제 훨씬 더 포용이 넓어지겠죠. 서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1614만 표에서 14만 명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 14만 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저희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지금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그 민주당을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이낙연 대표를 모셨던 핵심적인 관계자들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저 무도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호를 민주당이 바로 잡으려면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말씀하신 내용들은 원리 원칙대로 보면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거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져가지고 본인에게 득이 됐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저거는 득이 되는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경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좀 소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위해서는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의 일부에서 뭐 공격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도 저희는 폭넓게 그런 부분을 경청하겠다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들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서로요. 네. 폭넓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다 네. 보여서요. 네. 근데 오늘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왜 그러신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저랑 그래도 제일 정치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고 지금 어떤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그 안철수 의원이신데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지금 검찰에서 구속하고 기소한 상태고 이것을 굳이 의회에서 따로 또 내란 특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식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본인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걸 했거든요. 대체로 이제 저도 그런 맥락에 지금 현재는 좀 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저는 정말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제가 뭐 남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은 정말로 민생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 중심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이제는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에서 이미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건 그 절차에 그대로 좀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연하지 말고 저는 정말로 이제 정치 본연의 그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요런 쪽의 활동으로 전략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또 다시 또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그 거부권 왜 행사했냐 다시 국회에서 또 변형된 특검법 또 만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저는 큰 정부적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만 지금 드러났을 뿐이고 내란과 외환이 같이 도모했던 그런 쿠데타였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회피하고 수사를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조각의 일부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실체는 좀 더 거대하게 있을 겁니다. 김용현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병력을 2만 명에서 3만 명을 동원하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2-3천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부대들이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지도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건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왜 이게 이번에 일망타진에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45년 만에 이
계엄 사태가 또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게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고 우리 헌정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군사를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를 안 갖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응징해야 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면권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치들을 지금까지 찾아내가지고 발본색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시는 인류사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헌정사에도 다시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혀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이제 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환죄와 또 하나는 직권남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 저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현재 기소 단계 이후에 공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없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수사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됐지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다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